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11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엇은 새벽 3시인데도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매트를 집에 데려다 주고 차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마켓 스트리트에 있는 주유소에 잠깐 차를 세웠다. 주유를 하고 있을 때 이가 몽땅 빠진 여자 하나가 그를 큰 소리로 불렀다. 잡동사니와 넝마가 가득 든 카트를 밀고 있었는데 마약을 했거나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여자가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다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엘리엇은 한 달에 이틀씩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부 산하 진료센터인 프리클리닉에서 진료 봉사를 해오고 있었다. 여행 안내 책자나 영화에서 보면 그저 그림으로 아름다운 도시일 뿐이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후미진 구석에는 상당수의 빈곤층이 존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히피와 함께 해방의 상징으로도 끊임없이 기억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성은 10년 전 제니스 조플린과 지미 핸드릭스의 뒤를 따라 수백 명의 플라워 칠드런이 헤이트 애시밸리의 빅토리아풍 주택들에 정착하게 되면서 절정기를 누렸다. 하지만 사랑의 여름, Summer of Love, 전 세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히피 문화의 중심지를 이룬 샌프란시스코 헤이트 애시베리의 1967년 여름을 가리키는 사랑의 여름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히피들의 움직임은 점차 시들해지고 있었다. 조플린과 핸드릭스는 겨우 2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지미 핸드릭스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토사물에 코를 박은 채 질식사했고 진주라는 애칭으로 불린 제니스 조플린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죽음을 맞았다. 자유연애와 공동체적인 삶을 주장하고 실천해 보인 히피 문화는 점차 대중들의 관심권에 멀어지고 있었다. 특히 히피가 퍼뜨린 마약은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정신을 깨우고 인간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LSD, 메테드린, 헤로인은 결국 사람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엘리엇은 프리클리닉에서 마약을 흡입해 끔찍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지켜본 적이 있었다. 약물 과다 복용, 주사기를 통해 감염되는 간염, 폐렴, 디페너스테이션이라는 비극적 종말로 끝나는 환각 상태의 말로는 처참했다. 차의 휘발유를 가득 채운 엘리엇은 남자와의 믿을 수 없는 만남을 다시금 떠올리며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다. 매트와 헤어지고 나니 다시 무력감이 엄습해왔다. 남자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던 일에서부터 어머니가 자살했을 때 느꼈던 죄의식까지 하나같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왜 일리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도 굳이 비밀로 묻어두고자 했던 것일까? 또 매트는 어떤가? 엘리엇은 가장 절친인 친구인 매트에게도 가족사의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굳이 숨기려 했다기보다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편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이나 우정만한 삶의 버팀목도 없지만 혼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었다. 멜든 형사는
샌프란시스코 경찰본부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몇 분 전에는 근무 시간을 사적인 일에 쓴다고 질책하는 더글라스와 심각한 언쟁을 벌였다. 더글라스는 엘리엇이 부탁한 지문 조회를 문제 삼았다. 고속 승진을 바라는 더글라스 형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가 옷을 벗기를 바라고 있는 듯했다. 더글라스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지난날 엘리엇과 약속한 사연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멜드는 그가 훌륭한 형사가 될 자질을 모두 갖추었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멜드는 젊은 시절에도 동료를 짓밟고 올라가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흘러간 과거였다. 젊은 세대에게 나이 먹은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 얼마 전 레이건 주지사가 텔레비전에 나와 젊은이들에게 좀 더 큰 야망을 품고 보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말이다. 멜드는 머그잔에 남은 커피를 마저 마셨다. 더글라스가 분명 빈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고서가 문제돼 옷을 벗게 된다고 해도 그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리자의 곁을 더 오래도록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었다. 어차피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까지 엘리엇의 부탁만큼은 차질 없이 들어주어야 했다. 멜드는 라이터에서 채취한 지문들 위로 형광 염료를 칠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현상한 뒤 확대하기만 하면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축복받은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으로는 모자랄 것이다. 엘리엇은 마리나로 돌아가기 전에 반네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강아지에게 줄 사료용 비스켓 한 상자를 샀다. 안녕 이방인? 엘리엇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테라스 문턱을 넘기 무섭게 라브라도르 강아지가 달려나와 2시간 전에 이상한 방문객에게 했던 짓과 똑같이 그의 손가락 끝을 핥아댔다. 배고팠지? 어서 식사하자. 엘리엇이 강아지 전용 그릇에 비스킷을 부어주었다. 강아지에게 위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다. 한참 동안 강아지를 이윽히 바라보던 그는 유리 파편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버리고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유년 시절의 기억 속을 바삐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다. 지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고 가끔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에 눈이 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한 일일 뿐이지만 지문 결과가 몹시 궁금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려줄지도 모르는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심장이었다. 더글라스 형사는 막 타이핑을 마친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사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늘 저녁 경찰서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커피를 2잔 탄 그는 4층으로 올라가 멜든 형사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대답 대신 멜든 형사가 뭐라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들어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문을 열었다.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더글러스가 머리를 빠끔 들이밀었다. 들어오게. 자네가 도울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노영사의 심기는 아직 그다지 좋지 않아 보였다. 더글러스는 그에게 커피를 내밀며 사무실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사무실 벽에 앞정으로 꽂아놓은 10장가량의 사진이 미로 같은 지문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지문을 좋아했다. 이 분야에서는 지문을 유일하게 속이지도 거짓 진술도 하지 않는 정직한 제보자라 여겼다. 하나씩 끝을 맞대어 붙여놓아 카펫처럼 넓게 펼쳐진 지문 사진들은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보였다. 부드러운 선들, 분기점들, 뾰족하게 솟아올라온 부분들, 작은 섬 같은 선들이 서로 어우러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은 듯했다. 지문이라는 예술작품은 자궁 속에 있을 때 형성된다. 모체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갖가지 사소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손가락에 연한 살가죽이 파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6개월의 임신 기간 이전에 모두 일어나고 그 후 이 미세한 선들이 고정되면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글러스는 경찰학교에서 손가락마다 대략 150가지 특성이 있다고 배웠다. 두 지문이 동일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특성들의 일치 여부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다. 감정 결과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공통점이 12가지 정도는 있어야 했다. 그럼 지문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더글러스가 상사에게 말했다. 그는 예리한 눈의 소유자였다. 멜드는 인내심에서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쌓인 감정의 앙금을 모두 털어버리고 멋진 팀을 이루었다. 날이 밝아오자 엘리엇은 샤워를 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차의 라이트와 와이퍼를 켜야 했다. 몇 시간 만에 날씨는 아주 딴판으로 변해 있었다. 전날 저녁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는 온통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고 초겨울에 스산한 비를 뿌리고 있었다. 엘리엇은 뉴스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켰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 아르헨티나 정부의 시위 무력 진압, 프랑스 해상에 발생한 기름띠,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소식이 줄줄이 이어졌다. 휴스턴에서는 집에 바리게이트를 친 미치광이가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온통 암울한 뉴스 일색이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유권자들은 카터와 포트 중 누구에게 정차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지 고민하고 있었다. 환멸을 느낀 엘리엇은 채널을 돌려버리고 비틀즈의 레디비를 벗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막 병원 로비로 들어설 때 수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엘리엇이 수화기를 받아들였다. 결과가 나왔네. 멜든이 말했다. 엘리엇이 21번 크게 들이마셨다. 어떻게 나왔죠? 두 개의 지문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어. 엘리엇은 잠시 동안 그 말이 가져다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결과는 확실합니까? 확실해.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다네.
엘리엇은 여전히 이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수천억 분의 1이라네.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달라. 엘리엇의 반응이 없자 멜든이 검사 결과를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자네가 고심하는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지문의 주인은 동일인인 것이 분명하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지문의 주인은 바로 자네라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